폭우가 인천의 해안 도로를 무자비하게 두드리고 있었다. 굵은 빗방울이 앞 유리창을 때릴 때마다 와이퍼가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다. 윤재현은 조심스레 운전대를 잡고 송도의 번화가를 벗어나 한적한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방금 취소된 중요한 투자 회의 생각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몇 달을 준비한 프로젝트였지만 파트너 측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미뤄졌다. 그 허탈감과 짜증이 그대로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었다. 차량 속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순간 눈앞에 날카로운 커브가 나타났다.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졌고 끼익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귀를 찢었다. 이어 쾅 하는 충격음이 차 안을 울렸다. 충돌은 크지 않았지만 재현의 몸은 순간적으로 앞으로 튕겨졌다. 안전벨트가 그의 몸을 꽉 조였고 휴대폰은 대시보드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보닛에서는 김이 피어올랐고 금속 타는 냄새가 비와 섞여 퍼졌다. 그 시각 가까운 골목 어귀 서리는 낡은 재킷 깃을 세우고 쓰레기통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빗물은 발목까지 스며들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옆에는 여동생 나연이 작은 처마 밑에 앉아 있었다. 헐렁한 스웨터를 끌어안고 몸을 떨고 있었다. 갑자기 울린 충돌음에 서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나연을 돌아보며 짧게 말했다. 나연아, 여기 있어. 금방 올게.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는 거리, 부서진 차량이 시야에 들어왔다. 유리 파편이 도로 위에 흩어져 있었고, 차량 안에는 한 남자가 핸들에 기대어 있었다. 머리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다. 서리는 창문을 세게 두드렸다. 아저씨 들리세요? 남자는 힘겹게 눈을 깜박이며 문 손잡이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손끝이 닿기도 전에 힘이 빠졌다. 뒤늦게 달려온 나연이 숨을 헐떡이며 옆에 섰다. 언니, 어떻게 해? 이 창문 깨야 해. 저기 벽돌 가져와. 나연이 재빨리 벽돌을 건네자. 서리는 온 힘을 다해 유리를 3번 내리쳤다. 쨍그랑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항할 기운이 없었다. 서리는 손을 뻗어 안전벨트를 풀었고 나연은 남자의 팔을 잡아당겨 차 밖으로 끌어냈다.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재현은 이미 진흙과 빗물에 뒤덮인 초라한 모습이었다. 고급 양복은 흠뻑 젖어 축 늘어졌고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빗물에 섞여 번졌다. 아저씨? 다치셨어요. 병원 가야 해요. 그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 작은 진료소 안, 흰 넌 불빛이 오래된 타일 바닥 위로 번졌다. 바깥에서는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리고 있었다. 서린과 나연은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옷은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손끝까지 차가움이 스며들었다. 나연이 언니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다. 언니, 저 아저씨 화내면 어쩌지? 서리는 응급실 문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안 도왔으면 더 큰일 났을 거야. 잠시 후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왔다. 환자분은 곧 괜찮아질 거예요. 제때 데려오셔서 다행이에요. 나연은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지만 서린의 눈은 여전히 병실 안을 향해 있었다. 무언가 이 만남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기묘한 예감이 들었다. 병실 안, 윤재현이 천천히 눈을 떴다. 흰 천장, 희미한 불빛, 몸을 스치는 날카로운 통증, 기억이 조각처럼 돌아왔다. 폭우, 미끄러짐, 그리고 그를 끌어낸 작은 손들, 옆을 바라보니 창가 근처에서 두 소녀가 웅크리고 있었다. 큰아이는 16세쯤 되어 보였고 눈빛에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작은 아이는 13세쯤 헐렁한 스웨터를 꼭 껴안고 있었다. 너희가 날 구했구나. 그 말에 두 자매는 살짝 움찔했다. 나연이 언니 뒤로 숨자. 서린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서린이에요.
여긴 제 여동생 나연이고요. 재현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누구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서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아저씨, 좀 나아지셨어요.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뒤, 몸을 추스른 재현은 진료소를 나서려 했다. 두 자매가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잠시 멈췄다. 혹시 내가 좀 도와줘도 될까? 서린이 즉시 고개를 저었다. 우린 동정이 필요 없어요. 재현은 부드럽게 웃었다. 동정이 아니라 그냥 돌아서 가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서 그래. 너희가 더 안전한 곳에 있으면 좋겠어. 서리는 침묵했다. 나연의 눈 속에서 작은 희망이 번지는 걸 보고 결국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일시적으로만요. 검은 세단이 빗속을 천천히 달렸다. 뒷좌석에서 서리는 여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무엇이 기다릴지 알 수 없었지만 오래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새우며드는 기분이 들었다. 검은 세단은 송도의 번화가를 지나 더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섰다. 차창 밖으로는 젖은 가로수가 차례로 스쳐 지나갔고 가끔 빗방울이 창에 부딪혀 흘러내렸다. 나연은 창가에 붙어 눈을 크게 뜨고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간판들, 높은 빌딩들, 그녀가 멀리서만 보던 세상이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아저씨, 어디로 가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묻는 나연의 목소리에 운전석의 윤재현은 백미러를 통해 부드러운 시선을 보냈다. 내 집으로 거기에는 너희가 지낼 수 있는 방이 있어. 떠나고 싶을 때까지는 서리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러시는 건데요? 글쎄. 아마도 네가 내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이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랫동안 계산적인 삶에 익숙해져서 계산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싶어져서일지도 몰라. 차는 서서히 멈춰섰다. 커다란 철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안쪽에는 넓게 펼쳐진 정원과 세심하게 손질된 나무들이 나타났다. 황금빛 조명이 집 전체를 감싸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다. 와, 나연이 감탄을 내뱉었다. 하지만 서리는 여전히 미간을 찌푸렸다. 우린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재현은 차에서 내려 미소를 지었다. 불편하면 임시 거처라고 생각해.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자 중년의 가정부 김정희가 두 소녀를 맞이했다. 주인님이 방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필요한 건 뭐든 말씀하세요. 나연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지만 서리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방은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온 어느 곳보다 컸다. 하얀 침대, 정원을 내려다보는 큰 창문, 옷장에는 새 옷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언니, 진짜 예쁘다. 난 이렇게 쉽게 오는 좋은 일은 믿지 않아. 나연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오늘 밤은 길에서 안 자잖아. 다음 날 아침, 서린이 눈을 뜨자 나연은 이미 방에 없었다.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가보니 나연이 커피 머신 앞에서 서툴게 버튼을 누르고 있었고 윤재현이 팔짱을 낀 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동생 솜씨가 좋네요. 서린이 다가가 나연을 살짝 끌어당겼다. 남의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마. 그냥 해보는 거였어. 쉬워. 재현이 웃음을 터뜨렸다. 괜찮아요. 누구나 재능이 있는 법이죠. 나연이는 기계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재현은 두 자매를 차에 태웠다. 여기 있기 싫으면 굳이 안 있어도 돼. 하지만 세상에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는 보여주고 싶어요.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나연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송도의 하늘은 맑았다. 차는 바닷가 인근을 지나 한적한 골목의 작은 식당 앞에 섰다. 이런 데서 드세요. 나연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돈 있다고 늘 비싼 데서만 먹는 건 아니에요.
맛있는 곳이면 돼요. 식당 안은 따뜻한 국물 냄새로 가득했다. 주인 아주머니가 김치찌개와 갈치구이를 내왔다. 우와, 맛있다. 나연이 연신 감탄하며 밥을 먹었다. 서리는 처음엔 젓가락을 잘 들지 않았지만 한 입, 두 입 먹을수록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예전엔 저도 이런 곳에서 자주 먹었어요. 그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죠. 재현의 말에 서린이 고개를 들었다. 아저씨도 가난했어요. 네. 하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삶이 바뀔 수도 있죠.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줄 때 말이에요. 서리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의 말이 이상하게 거짓처럼 들리지 않았다. 식사 후 재현은 두 자매를 직업훈련센터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다양한 아이들이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 원한다면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강요는 안 해요. 하지만 선택지가 있는 건 좋잖아요. 나연은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돌아봤지만 서리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냥 이런 걸로 우리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재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적어도 다른 길도 있다는 건 알아야죠. 저녁에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서리는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봤다. 황금빛 조명이 나무들을 비추고 멀리서 바닷바람이 스며들었다. 침대 위에 나연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서리는 아직도 믿기 힘들었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그 불안이 조금 줄어든 듯 했다. 다음 날 재현은 그들을 회사로 초대했다. 인천 중심가의 고층 빌딩에 들어서자 나연은 영화 속 장면처럼 눈을 반짝였다. 서리는 주변을 관찰했다. 직원들은 재현을 존경과 신뢰가 섞인 눈빛으로 대하고 있었다. 작은 회의실에서 재현은 오랜 동료 한준석과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 둘을 데리고 있다면서요.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거죠. 준석은 미묘하게 웃었다. 조심하세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건 아니니까요. 서리는 그 말을 듣고 손을 꽉 쥐었다.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 재현이 조용히 말했다. 서린, 아직 날 믿지 않아도 돼. 하지만 기억해요. 떠날지 머물지는 너희가 선택하는 거야. 그 말이 서린의 가슴 한구석을 묘하게 건드렸다. 그날 밤, 서린은 창가에 앉아 바닷가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꼈다. 나연이 다가와 팔을 잡았다. 언니, 뭐 생각해 잘 모르겠어. 그냥 믿기 어려워. 나는 아저씨 믿을래.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검은 세단은 송도의 메인 도로를 벗어나 점점 더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섰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가로수와 젖은 도로 위에 반짝임이 빗물에 번져 흐릿했다. 나연은 창문에 바짝붙어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반짝이는 간판들, 높은 빌딩들, 그동안 멀리서만 바라보던 세상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아저씨,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백미러로 시선을 돌린 윤재현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내 집이야. 너희가 떠나고 싶을 때까지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 서리는 시선을 빼앗기지 않은 채 낮게 물었다. 왜요? 재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개를 저었다. 글쎄, 아마도 네가 내 목숨을 구해줘서 혹은 너무 오랫동안 모든 걸 계산하며 살아와서 가끔은 계산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싶어졌기 때문일지도. 차가 멈춰 서자 철제 대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안쪽에는 잘 다듬어진 나무들과 넓은 정원이 보였고 집 안에서는 황금빛 불빛이 흘러나왔다. 나연이 작은 탄성을 내뱉었다. 우와. 하지만 서리는 여전히 눈을 가늘게 떴다. 우린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불편하면 임시로 머무른다고 생각해도 돼.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자 중년의 가정부 김정희가 두 소녀를 반갑게 맞았다. 주인님이 방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필요한 건 말씀하세요. 나연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서리는 말없이 뒤따랐다. 방은 그들이 살던 곳과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넓고 깨끗했다.
하얀 침대, 커다란 창문, 옷장 안에는 새 옷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언니, 진짜 예쁘다. 난 이렇게 쉽게 오는 좋은 일은 믿지 않아. 나연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오늘 밤은 길에서 안 자잖아. 다음 날 아침, 설인이 눈을 뜨자 나연은 이미 방에 없었다.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가보니 나연이 커피 머신 앞에서 서툴게 버튼을 누르고 있었고 재현이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다. 동생이 손재주가 좋네요. 설인이 다가가 나연을 살짝 끌어당겼다. 남의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마. 그냥 해보는 거였어. 쉬워. 재현이 웃음을 터뜨렸다. 괜찮아요. 누구나 재능이 있죠. 나연이는 기계의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재현은 두 자매를 채 태웠다. 여기서 지내고 싶지 않으면 억지로 있을 필요 없이 없어. 하지만 너희가 살던 곳 말고도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건 보여주고 싶어? 설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나연은 눈을 반짝였다. 하늘은 전날의 폭우가 거짓말처럼 맑았다. 차는 바닷가를 지나 작은 골목에 있는 식당 앞에 섰다. 이런 데서 드세요. 나연이 놀라서 물었다. 돈이 있다고 늘 비싼 데서만 먹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맛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식당 안은 따뜻한 국물 냄새로 가득했다. 주인 아주머니가 김치찌개와 갈치구이를 내왔다. 우와, 맛있다. 나연이 연신 감탄하며 밥을 먹었다. 서리는 처음엔 젓가락을 들지 않았지만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을수록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예전엔 저도 이런 곳에서 자주 먹었어요. 그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죠. 재현의 말에 서린이 고개를 들었다. 아저씨도 가난했어요. 네. 하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삶이 바뀔 수 있어요.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줄 때 말이에요. 서리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의 말이 거짓처럼 들리지 않았다. 식사 후 재현은 두 자매를 직업훈련센터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다양한 아이들이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 원한다면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강요는 안 해요. 하지만 선택지가 있다는 건 좋은 거죠. 나연은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돌아봤지만 서리는 팔짱을 낀 차에 서 있었다. 그냥 이런 걸로 우리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재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적어도 다른 길이 있다는 건 알아야죠. 저녁에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서리는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봤다. 황금빛 조명이 나무들을 비추고 멀리서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침대 위에 나연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서리는 아직도 믿기 힘들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불안이 조금 줄어든 듯했다. 다음 날 재현은 그들을 회사로 초대했다. 인천 중심가의 고층 빌딩에 들어서자 나연은 영화 속 장면처럼 눈을 반짝였다. 서리는 주변을 유심히 살폈다. 직원들은 재현을 존경과 신뢰의 눈빛으로 대했다. 작은 회의실에서 재현은 오랜 동료 한준석과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 둘을 데리고 있다면서요.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거죠. 준석은 미묘하게 웃었다. 조심하세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건 아니니까요. 서리는 그 말을 듣고 손을 꽉 쥐었다.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 재현이 조용히 말했다. 서린, 아직 날 믿지 않아도 돼. 하지만 기억해요. 떠날지 머물지는 너희가 선택하는 거야. 그 말이 서린의 가슴 한구석을 묘하게 건드렸다. 그날 밤, 서린은 창가에 앉아 바닷가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꼈다. 나연이 다가와 팔을 잡았다. 언니, 뭐 생각해? 잘 모르겠어. 그냥 믿기 어려워. 나는 아저씨 믿을래.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꼭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는 고소한 빵 냄새가 퍼져 있었다. 나연은 이미 식탁에 앉아 김정희 가정부와 이야기하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잔잔하게 번졌다. 서린이 부엌 문턱에 서자 나연이 손을 흔들었다. 언니, 오늘 아침엔 토스트라에 서리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다. 재현이 거실에서 신문을 접고 다가왔다. 오늘은 회사에 중요한 일정이 있지만
잠깐 들를 만한 곳이 있어요. 같이 갈래요. 왜요? 서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경계심이 묻어났다. 네가 보기 전에는 모를 거니까. 나연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가자. 어차피 여기만 있는 것도 답답해. 차는 인천의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다. 바람은 차창을 스치며 짭조름한 바다 냄새를 실어왔다. 도착한 곳은 노동시장 근처였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을 찾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손이 거칠게 갈라진 일용직 노동자들, 새벽부터 물건을 나르는 노점상들, 택시를 기다리는 기사들. 재현은 차에서 내려 두 자매에게 말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서리는 아무 말 없이 주변을 바라봤다. 땀에 젖은 작업복, 거친 숨소리, 눈빛 속에 스친 피로와 의지가 묘하게 가슴에 남았다. 오후에는 작은 공원 옆에 있는 생활기술 교육센터로 향했다. 안에서는 아이들이 각자 손재주를 살려 뭔가를 만들고 있었다. 목공, 간단한 전기 작업, 재봉. 여긴 뭐 하는 데예요? 나연이 물었다. 힘든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기술을 배우는 곳이에요. 하고 싶으면은 너희도 시작할 수 있어요. 나연의 눈이 반짝였다. 저는 기계 배우고 싶어요. 재현이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하지만 하나 약속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고. 네, 나연이 힘차게 대답했다. 서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넌 재현이 물었다. 난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알 필요는 없죠. 시도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저택의 거실에 앉아 있던 서리는 재현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두 아이 계속 데리고 있을 겁니까? 낮게 깔린 남자의 목소리였다. 한준석이었다. 데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할 기회를 주는 거죠. 보증도 없고 떠날 수도 있는데요. 그럼 떠나는 거죠.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건 보여줬으니까. 서리는 손을 꽉 쥐었다. 그 말 속에서 처음으로 그가 정말 아무 데 가도 바라지 않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며칠 뒤, 나연은 아침부터 교육센터로 향했다. 서리는 재현과 단둘이 남았다. 혹시 너도 한번 가볼래요? 전 사람 많은 데는 싫어요. 그럼 오늘은 다른 걸 해봅시다. 재현은 서린을 데리고 한적한 책방으로 갔다. 오래된 나무 석에는 책 냄새가 가득했다. 여기선 뭐든 골라도 돼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뭔지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서리는 주저하다가 사회학 관련 책 한 권을 집어 들었다. 이런 거 좋아해요. 잘은 모르지만 사람들 왜 그렇게 사는지 궁금해서요. 재현은 웃음을 지었다. 그게 시작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나연은 교육센터에서 기계 다루는 법을 배우며 점점 자신감을 얻었다. 서리는 주로 책방에 가거나 재현과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정원에 앉아 별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연이 신나게 오늘 배운 기계 이야기를 늘어놓자 서린이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본 재현은 조심스레 말했다. 서린, 넌 아직 나를 다 믿진 않겠지만 언젠간 너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길 바라요. 두려움이 내 발목을 잡게 두지 말고. 서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다음 날 재현은 두 자매를 회사로 다시 불렀다. 이번엔 단순히 구경이 아니라 나연이 기술부서를 둘러보고 직접 기계를 다루는 체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나연은 눈을 반짝이며 장비를 만져보았고 직원들도 놀랄 만큼 빠르게 기능을 익혔다. 재능 있어요. 재현이 감탄했다. 한쪽에서 지켜보던 서린에게 그가 물었다. 넌 뭐에 관심 있어? 아직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알아갈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날 오후 한준석이 다시 나타났다. 재현 씨,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애들도 언젠간 알게 되겠죠. 그 말은 서린의 마음을 찌르는 듯 했지만 재현은 흔들리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같은 건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다만 네가 스스로 삶을 결정하길 바랄 뿐이야. 그 순간
서리는 처음으로 그를 향해 완전히 고개를 돌려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진심 같았다. 그날 밤 서리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가에 앉아 정원 위로 떨어지는 은빛 달빛을 바라보며 낮에 윤재현이 한 말이 계속 맴돌았다. 두려움이 내 발목을 잡게 두지 마.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던 건 경계심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경계심이 새로운 걸 시도해볼 기회까지 막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지나 서재문 앞에 섰다. 안에서는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서린이 문을 살짝 두드리자 재현이 고개를 들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도는 해보고 싶어요. 재현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하죠.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걸어가다 보면 돼요. 다음 날, 세 사람은 다시 생활기술교육센터로 향했다. 나연은 이미 익숙하게 기계실로 들어갔고 서리는 안내를 받아 사회봉사 수업에 참여하게 됐다. 그곳에는 자신과 비슷하거나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있었다. 서리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작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낡은 옷을 정리하는 일을 도우면서 조금씩 마음이 풀렸다. 봉사활동이 끝난 뒤 아이 한 명이 서린에게 다가와 조그만 그림을 건넸다. 이거 고마워요. 요 종이 위에는 해변과 두 소녀, 그리고 웃고 있는 어른 한 명이 그려져 있었다. 그 그림을 본 순간 서린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데워졌다. 저녁, 저택 정원에 세 사람이 함께 앉았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스쳤다. 나연이 오늘 배운 기계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았고 서리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 재현이 차분히 물었다. 오늘은 어땠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좀 좋았어요. 그렇다면 내일도 가보는 건 어때요? 서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재현은 서린을 회사의 기획부서로 데려갔다.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사업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죠. 너는 관찰력이 좋아 보여서 혹시 이런 일에 흥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서리는 컴퓨터 화면 속 복잡한 자료와 도표를 유심히 살폈다. 직원이 간단한 보고서를 설명해주자 몇 가지 예리한 질문을 던졌다. 생각보다 잘 보는데요. 직원이 놀란 듯 말했다. 재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더 주어지면 너만의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변화가 찾아오려는 순간마다 과거의 그림자가 불쑥 끼어들었다. 어느 날 교육센터에서 돌아오는 길, 골목 모퉁이에서 서린의 옛 동네 친구들이 나타났다. 서린 아니야, 요즘 어디서 지내? 그들의 눈빛 속엔 호기심과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좋은 데서 지내는 것 같던데, 누가 후원이라도 해주나 보지. 서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나연의 손을 꽉 잡아 골목을 빠져나왔다.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던 서리는 자신이 무얼 하고 있는 건지 잠시 혼란스러워졌다. 다음 날, 재현이 그녀의 눈빛 변화를 알아챘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서요. 너한테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과거가 너를 묻게 두지 마요. 그의 단호한 말에 서리는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다. 며칠 뒤 교육센터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다. 아이들이 만든 작품과 사진이 벽에 걸렸고 나연은 자신이 조립한 작은 기계 모형을 뿌듯하게 설명했다. 서린도 봉사활동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재현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내 진짜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서린은 잠시 눈을 피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저도 조금은 그렇게 느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셨다. 나연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자 재현이 서린을 바라봤다.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그땐 그냥 말해요. 내가 기꺼이 가족이 되어줄게요.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 떨림 속에는 거부가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조심스러운 기운이 있었다.
다음 날 서리는 스스로 결심했다. 교육센터와 회사, 그리고 책방을 오가며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하나씩 붙잡기로. 그 선택은 여전히 두려웠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었다. 서린이 결심을 한 지 한 달이 흘렀다. 아침이면 나연은 교육센터로 향해 기계 조립을 배우고, 서리는 봉사활동과 회사 기획부서를 오가며 시간을 보냈다. 여전히 모든 게 완벽하게 편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 그녀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숨이 막히지 않았다. 어느 오후 재현이 두 자매를 거실로 불렀다. 탁자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이건 뭐예요? 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입양 서류예요.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너희가 원한다면 공식적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나연의 눈이 반짝였다. 언니, 우리 해도 돼. 서리는 나연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설렘과 약간의 불안이 함께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네, 하지만 우리 방식대로요.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서명하는 날, 햇살이 거실 창을 통해 부드럽게 새우며 들었다. 나연이 먼저 펜을 들고 활짝 웃으며 이름을 적었다. 서리는 마지막까지 펜을 쥔 손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사인을 했다. 재현이 두 소녀를 번갈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가족이에요. 나연이 환하게 웃으며 외쳤다. 아빠 그 한마디에 재현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곧 미소를 지으며 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리는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아주 작게 웃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김정희 가정부가 차려준 저녁상 위에는 삼겹살과 나연이 좋아하는 김치찌개가 올려져 있었다. 식사 중 나연은 교육센터에서 만든 새로운 기계 모형을 꺼내 보였다. 아빠, 이거 봐요. 제가 설계한 거예요. 와, 정말 잘했네. 재현이 진심으로 감탄했다. 서린도 고개를 끄덕이며 멋있다라고 한마디 했다. 나연은 그 말에 더 기뻐했다. 며칠 후, 재현은 서린에게 조용히 물었다. 너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해요? 전에는 그냥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뭘 하고 싶은지도 조금씩 생각하게 돼요. 그게 바로 변화예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서린은 문득 자신이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와 지금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달았다. 여름이 다가올 무렵 세 사람은 함께 송도 바닷가로 나갔다. 바람은 따뜻했고 파도는 잔잔하게 부서졌다. 나연은 모래사장에서 작은 모래성을 쌓았고 재현은 그 옆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서리는 그들을 찍어주며 말했다. 이 사진 오래 간직할 거예요. 재현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우리 셋의 첫 가족 사진이니까. 가을이 되었을 때 나연은 교육센터의 특별 전시회에서 자신이 만든 로봇팔을 발표했다. 사람들이 환호했고 재현과 서리는 관객석에서 힘껏 박수를 보냈다. 발표를 마친 나연이 무대로 달려와 두 사람을 꼭 끌어안았다. 고마워요. 둘 다 그 순간 서리는 더 이상 이건 잠깐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가을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재현이 차분히 말했다. 우리 참 많이 왔네요. 처음 만난 나를 생각하면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나연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우리 앞으로 더 많은 일을 같이 할 거예요.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일상은 특별할 것 없는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에 깊은 안정과 따뜻함이 있었다. 서리는 더 이상 거리를 떠돌던 소녀가 아니었고 나연은 자신만의 꿈을 키우는 중이었다. 윤재현 역시 숫자와 계약서만 보던 차가운 사업가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웃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제 그들은 알았다. 인생은 때때로 뜻밖의 만남으로 바뀔 수 있고
진심 어린 관계는 과거의 상처까지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이 앞으로도 세 사람을 같은 길 위에서 함께 걷게 해줄 것임을